안녕하세요. 120회 정보관리 기술사 임영균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번 129회 시험 치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9회 합격자 발표를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129회 기출풀이를 앞으로 이제 합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2차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안타깝게도 불합격한 분들에게는 130회 시험 준비를 위한 이 기출풀이가 워밍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9회 정보관리 기술사 2교시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0회 후에 정보관리 2교시 기출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관리 2교시의 1교시 문제는 가상화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접근 제어 통제 정책과 LDAP이라는 경량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 인증 흐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3번 딥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딥뷰는 한참 오래전에 나왔던 토픽이죠. 지금 ETRI에서 인공지능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각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공용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회부장원 그 차세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몇몇 공공 시스템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 구조적 방법론과 애자일 방법론의 비교와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 5번 문제들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애자일 방법론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 객체 지향 기법 중에 리팩토링과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 패턴은 저희가 설계하거나 아니면 구현할 때 이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제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드의 구조를 변경하는 기법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총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넣지 않더라도 IT 경영 토픽으로 좀 분류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소프트웨어의 이제 공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총 6문제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한 문제는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한 문제는 보안, 한 문제는 인공지능, 나머지 세 문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도메인 자체는 이제 최신보다는 이제 고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지금 에제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많이 나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 또 안 나온 토픽이라서 이렇게 좀 옛날 토픽과 이제 신토픽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고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지난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할 수 없고 같이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1번 가상화 문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 문제를 보시면 가상화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런 경우에는 목차를 잡을 때 뭐 그렇게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성실하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이 문제를 보시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그 답안을 목차를 잡겠죠. 이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목차를 작성할 때 물어본 것이랑 이제 동일하게 목차를 잡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임의대로 좀 변경을 하다 보면 뭐 심사위원이 채점자가 자기가 물어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서 아무래도 내용은 좀 달라지더라도 처음에 대단락에서의 제목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풀이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거를 똑같이 문제를 일단 목표로 잡았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동작 방식에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까? 저는 그거를 1단락에서 보여주는 거를 작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요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가상화 전에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프로그램 동작 방식과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동작 방식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격 데스크톱의 프로토콜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근데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의 종류는 예전에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다운받지 않고 UI만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요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도 그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VDI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방식을 이제 아예 이제 더 확장을 해서 OS까지 다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자들 사용을 할 때 그때도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라는 이제 개요 부분을 목차를 넣고 이제 처음에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 다음에는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방식은 어떻고 그게 발전을 해서 이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의 종류가 되고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붙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 내려가려고 이렇게 답안 목차를 변경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답안 작성한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일단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의 개요 1단락으로 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다라고 일단은 개요를 작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이 데스크톱 가상화 된 인프라스트럭처에 붙기 위해서는 본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에, 측면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영 체제는 이렇게 생겼고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계층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상화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올라가 있고 데스크톱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OS와 어플리케이션까지 동시에 다 개인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최종으로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차례대로 해주려고 개요를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 3, 4단락으로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운영체제 프로그램 동작 방식을 작성을 할 건데 여기서 작성할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의 가장 차이점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으로 잡은 것은 프로그램이 추상화 계층을 거쳐서 운영체제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자원을 할당받는 거를 통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아니면은 절차를 작성할 때도 추상화 계층이 좀 도드라지고 이제 이쪽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했고요. 그 외에는 몽형 프로그램 가상화 동작 방식에는 뭐 SBC와 뭐 CBC가 있는데 뭐 그거를까지 포함하기에는 조금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글 정도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은 종류가 엄청 많죠. 지금 보면 제가 작성해 주는 한 네다섯 가지만 대표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RDP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윈도우즈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에 붙을 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 대부분은 다 윈도우즈 OS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윈도우즈 OS를 많이 사용하는데 윈도우즈 OS를 사용하면 다 RDP 프로토콜을 대부분 사용하죠. 그리고 PC와 IP 같은 경우에는 IP를 통해서 PC를 붙는다. 이런 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VNC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리눅스 같은 머신에서 VNC 서버 띄워놓고 이제 그래픽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IC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인트라 VDI를 사용할 때 예, 그 시트릭스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토콜이나 작성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토콜 종류들을 작성하라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뭐 최소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작성을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받는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비추풀이를 마치고요.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제어 통제 정책과 경랑 디렉터리 액세스 프로토콜, LDAP의 인증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어보는 문제가 두 개죠. 이제 보통 두 개일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목차를 처음에 잡습니다. 접근 제어의 통제 정책, 그리고 LDAP의 인증 흐름.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저는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1달러과 4달러를 추가를 할 건데, 이 1달러과 4달러를 어떻게 추가를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접근 제어 통제 정책 자체가 저희가 아는 뭐 맥덱 알덱으로 하는 접근 제어 메커니즘, 그건 접근 제어 통제 정책이 있고, 그다음 메커니즘이 있고, 저희가 정보 접근 제어 통제 정책 모델이 있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에서 ACL이 있죠. 저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을 LDAP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 제어 통제 개요라는 부분을 통해서 조건 제어 통제 정책과 뭐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고 그 중에서 ACL 메커니즘이 LDAP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LDAP의 인증 흐름을 탈 때는 뭐 이 ACL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인증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로 풀어가려고 접근 통제 개요라는 1단락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락은 보안통신 적용하는 LDAP-S를 적어봤습니다. 이 LDAP은 보통은 지금 사용을 할 때는 LD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안 되어 있죠. 보호가. 네트워크가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LDAP 서버로 나의 인증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구간이 이제 노출이 돼요. 그러면 노출이 되면 최근에는 뭐 그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그거를 해킹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항한 LDAP-S라는 보안 통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마무리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120회 관리되는 것들은 조금 다르죠. 여러 가지들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답안 목차 작성을 조건 통제 개요, 통제 정책, LDAP 인증 흐름, 보안통식, LDAP-S를 해서 총 4단락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의 기출풀이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간략하게 이제 말로 말씀드린 거를 실제 작성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저희 접근 통제 정책의 접근 제어 통제에서는 정책과 메커니즘과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저희 정책의 DAC는 요 ACL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그 ACL 메커니즘을 활용한 LDAP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대한 키워드를 노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X.500 표준의 기반이라는 거는 뎁 프로토콜이 X.500의 표준이고 이 LDAP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 표현 방식은 ASN.1 언어 메시지를 표현해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포맷을 이제 주고받을 때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BER이라는 인코딩 포맷을 사용한다라고 저희가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1단락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내가 설명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2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락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조건 제어 통제 정책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맥백, 알백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리지 않고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먹지 않고 작성하고. 왜냐하면 맥백, 알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기숙사 시험을 작성하는 분들이 다 잘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들은 뭐 강제적 조건 통제, 임의적 조건 통제, 뭐 알백 역할 조건 통제에 뭐 개념도나 이런 걸 넣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넣어주시고 이 뭐 플러스는 영문자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넣어주시고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LDAP으로 흐름을 넘어가기 위해서 LDAP에서는 구현 메커니즘을 ACL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이 내부에서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강글로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LDAP 인증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LDAP 인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이제 인증 요청을 하는 거겠죠. 클라이언트는 내가 이 사용하는 인증 요청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 그래서 이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는 LDAP 어플리케이션이 API를 통해서 이제 LDAP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뒷단에 뭐 백엔드 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LDAP 서버의 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분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앱 서버에서 바로 응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청한 계정 정보들의 사용자 정보와 그룹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맞으면 네, 이제 액세스 성공 정보를 허용 정보를 줄 것이고, 만약에 그게 틀렸다고 하면 페일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최종 LDA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는 이 과정을 절차와 이제 내부 세부 설명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락은 여기 LDMS를 구간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내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서 송수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 LDAP 오버 SSL이라고 돼서 LDMS라고 써 있는데, 뭐 SSL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TLS 버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TLS 통신도 지원한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 형식은 이제 기존에는 LDAP하고 통신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LDMS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DPU 문제입니다. DPU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TRI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개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언어적 인공지능과 시각적 인공지능 이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U는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 DPU에 대한 개념과 기술 요소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DPU의 개념과 DPU의 기술 요소. 근데 이게 개념이 작성하다 보니까 이 앞단락에 개요라고 적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개요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랑 보통 개념을 많이 강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개념을 뒤에 따로 한 단락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락이나 뭐 아니면 또 다른 단락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락은 뒷뷰의 단계별 개발 계획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락은 뒷뷰의 활용 사례로 바꿨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 13년 이때부터 이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총 끝나는 기간이 202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서 뭐 언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개발 단계고 그게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조금 개발 계획 앞단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념과 물어본 기술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실증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시각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음, 시작이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하위로 내려갈수록 좀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차는 단계별 개발 계획, 개념, 기술 요소, 그리고 활용 사례로 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 개발 계획으로 보시면 1단계는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되네요. 처음에 시각지능의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제 시각 빅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의미론적 분석과 상환 추론 분석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시각 빅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21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가 나와서 2023년 초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제 시공간 상황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뷰가 이런 단계별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단락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제 딥뷰의 개념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딥뷰의 개념은 한 단락 정도밖에 0.5단락밖에 안 나오죠. 개념도랑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양을 좀 늘리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개념이라고 작성을 했지만 아래에는 개념과 이제 개념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딥뷰의 뭐 특징 이런 부분으로 조금 문제를 좀 확장해서 답안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개념만 가지고는 좀 양을 채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개념을 보시면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고 시공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사물을 인지하듯이 사람처럼 인지하는 시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이렇게 남자가 어쩌고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네,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딥뷰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분리를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들의 것을 다 따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총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문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3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딥뷰의 기술 요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딥뷰 예전에 나온 기술 문서를 조금 편집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시면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만들고 처음에는 수집 관리, 대규모 처리, 내용 분석, 예지형 응용을 해서 아마 이 단계가 3단계쯤 되겠죠. 저희가 예측형 플랫폼 개발과 소프트웨어 분석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 대분류를 가지고 각각의 분류를 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기술 요소로 처리를 했습니다. 시각 데이터 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각 데이터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또 자료를 모아서 이제 훈련할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 뱅크를 관리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다 이게 비정형 데이터죠. 용량도 다 제각각이고 예, 그런 용량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규모 처리를 위해서는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들이 필요하고 하이브리드 스케줄러라는 거는 이제 GPU랑 CPU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최적화시켜주는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분석은 텍사노미 기반으로 하고 인메모리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텍사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각 그 데이터들을 분류별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사노미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화된 뭐 처리 아니면 카테고리화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지형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적용을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범죄나 재난의 예측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돌아갈 수 있는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이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까지 작성한다라고 해줘서 이것들을 기술 요소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단락은 4단락은 제가 따로 작성은 안 했는데 그냥 따로 사례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2023년에 가이온이라는 회사에서 무역센터 AI 방제 안전관리 체제 고도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가이온은 ETRI가 만든 딥뷰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반의 시각지능형 관제 솔루션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뷰 기반의 예, 관제 솔루션을 만든 거죠. 이 딥뷰 기술을 활용해서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에 CCTV 영상이랑 접목을 해서 18가지 관절 포인트와 6가지 자세 등을 종합해가지고 행동을 인식하는 시민 안전 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세종시와 서울 은평구에서 딥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CCTV에 딥뷰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4교 단락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이 4번은 최근 대규모 공공차세 시스템 오픈 후에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공공차세 시스템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게 사회보장원 차세대 시스템이죠. 정보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물어봤으면 일단 저는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단락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표 관리까지 나왔으면 이 지표 관리는 연결된 방향을 봤을 때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을 오픈 가능한 거를 지표 가지고 할 건데 그 지표를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마무리까지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또 1단락을 다시 추가를 할 건데 1단락을 이제 대규모 공공찰세 시스템의 이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뭐 장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가부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이것들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건지를 보여줘서 앞단락 1교시에서 앞에
풀이했던 문제들과 동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건지를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이슈하고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목차를 잡았고요. 여기서 보시면 1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죠. 대규모 시스템 이슈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고, 그 전에는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고, 이학습터라는 학생들이 보는 네트워크 가부화가 돼서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것들이 다 지금 대규모 대국민 서비스들인 거죠.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문제점의 발생 원인은 제가 여기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보완 방안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도 이제 법제도나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이제 제도에 관련된 거 하나를 대표로 넣고 PMO 관련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라도 되어 있죠. 어떤 때에 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PMO 제도도 법령에서 어떻게 할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제도 하나, 법 하나 놓고 요 위에 거는 이제 대책에 넣으려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뭐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부족, 뭐 이건 꼭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요 두 개는 대책으로 넣고 요 아래 것들은 이제 하나는 법제도 보완을 넣으려고 이렇게 큰 머리들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요것들을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거냐 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이제 공학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저희가 이제 오픈 지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오픈 지표 관리를 자동화하겠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좀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참여 제도를 완화하고 PMO 감리 제도를 강화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1단락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의 원인은 이제 앞에 보여줬던 이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불공정 관행이 어떤 거였냐? 불공정 관행 중에서는 이제 제부분인 게 과업 변경이죠. 왜냐면은 기간을 늘려주지 않고 과업을 이제 수시로 변경하다 보면 당연히 범위랑 일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계속 과업이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안이한 대처. 만약에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는데 뭐 오픈하면 뭐 알아서 잘 처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처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부족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업체의 역량이 확인이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직접 하는 건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대표들 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 하위 업체들도 하도급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되는데 그 하도급 업체들까지 전체를 다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표준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 절차들을 미준수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거에 쫓겨서 개발하게 되면 미준수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제도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참여 제도 제한이나 PMO 감리 제도 비용 이런 부분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단락도 어차피 이건 물어본 거라서 똑같이 작성을 해줬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소프트웨어 제약의 신식 제고는 교육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역량 제고는 정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시간과 비용, 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 지원을 어느 정도 받겠다. 그리고 SP 인증 모델에 대한 적극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법제도 보완 방법으로는 이제 대기업 참여 제한이 있는 제도를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에 제한한 지가.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좀 완화를 해주고 PMO나 감리 제도를 이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부분에 이제 시스템 오픈 기능 여부 판단 위원 지표를 지금 여기 따로 안 넣은 이제 글씨로는 안 넣었는데 이거를 진짜 답안지에서는 여기 하위 쪽에다 넣거나 아니면 한글로 작성을 해서 한 단락에서 4단락으로 넘어오는 게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오픈 기능 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관리를 이제 관리 절차랑 방안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관리 절차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하는 절차죠.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동화로. 그래서 그 지표를 가시화를 시켜서 이걸 가시화시킨 거를 이제 가지고 지표를 점검이랑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점검이랑 회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기준을 미달되는 지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절차를 따로 작성을 했고요. 관리 방안은 이 지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 대시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예, 매번이나 아니면 자주 확인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그냥 구현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걸 방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위에서 한 지표 선정된 지표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이 아니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뭐 툴들이나 협업 툴 아니면 개발 툴 같은 거랑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뭐 연간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일일 회의 아니면은 뭐 중간 보고나 아니면은 뭐 상시 보고 아니면은 수시 보고 등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도 작성을 했고요. 이제 5번 구조적 방법론과 에자일의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본 게 세 가지죠. 그러면은 이것도 앞서 뭐 이런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 맨 끝에 답원 문제는 효율적 수행 방안 제시까지 해줬으니까 마무리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똑같이 1달러가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개요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기출문제 풀이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어떻게 됐냐. 그럼 구조적 방법론이 옛날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조와 정보 중심이고 하향식 구조를 더 가지면서 문제에 대해서는 분할과 정복을 통해서 쪼개서 하게 되고 추상화를 당연히 원리를 이용해서 위로 상위로 가면 추상화를 하게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분할과 정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데 이 구조적 방법론은 하향식이면서 이제 폭포수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요구 사항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것들이 모두 다 문서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의 변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게 되면서 예, 이것들이 애자일 방법론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 중심 이러고 상향식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을 하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짧은 주기 보통 2주에서 4주, 1주에서 4주 뭐 이 정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애자일 방법론의 유행어는 제가 이제 스크럼과 kanban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개발 방법론들이 이런 식으로 변해와 같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고 제가 보여준 건 기초적 방법론과 예제의 방법론이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처음에 2단락에서 문제와 똑같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구조적 방법론과 예제의 방법론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프로세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 비교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과 개념도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해주면서 이제 여기에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그 위에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산출물 아니면 필요한 뭐 팀 아니면은 뭐 필요한 구성 요소 등을 이제 넣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단락, 3단락에서는 스크럼과 kanban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크럼에 대한 개념도와 구성도, 아니면 뭐 개념도라고 봐야 되지, 아니면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도랑 작성을 하게 되고, 이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해야 될 게 두 가지라서 아마 그림 자체는 조금 간단하게 가고, 밑에 구성 요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써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kanban도 마찬가지죠. kanban도 이러한 kanban 보드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어떤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진행 중 업무들을 한 번에 가시성 있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크럼과 kanban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문제가 4단락은 이 두 개를 에자일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거냐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kanban하고 스크럼을 물어봤으니까 스크럼은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점진적 반복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 이 아무래도 칸반 같은 경우에는 칸반 보드를 활용해서 진체적인 일정을나 뭐 사용량, 인력의 그 지금의 진행 중인 업무 등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프린트가 진행되는 업무 주기 내에서 칸반 보드를 활용해서 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다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 지향 기법의 리팩터링과 디자인 패턴에 대한
기법을 각각 정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물어본 대로 리페토리의 정의와 이제 디자인 패턴의 정의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대단락은 정의라고 잡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만 가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한 페이지씩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 문제가 좀 빠졌네요. 이걸 정의를 한 페이지씩 잡고 그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문제를 다시 쓰면 이게 원래 잘못 들어갔습니다. 원래 제가 작성한 거는 이제 두 기법에 대한 정의를 따로따로 작성을 하고 이 단락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문서가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1단락에는 SDLC 이 객체 지향 기법인 리팩토링과 디자인 패턴이 SDLC에서 어느 부분에서 동작을 하는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1단락에서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과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물어본 걸 설명을 해주고 4단락에서는 디자인 패턴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볼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객체적인 기법의 적용 단계를 보시고 디자인 패턴과 이거 정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디자인 패턴의 사례를 작성을 합니다. 보시면 처음에 1단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SDLC에서 디자인 패턴을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먼저 SDLC를 쭉 적어놓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위 수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위 수준에서는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코딩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구현 단계에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고 리패터링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단계에서 많이 쓰죠. 코드 스멜을 없애기 위고 이제 변경 없이 내부 기능의 변경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하니까 요 유지 보수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는 2단락과 3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팩토링의 정의랑 뭐 메소드를 쓴다고 이렇게 제가 PPT에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요거 한 단락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가나가 나눠지지 않고 리팩토링의 정의로 해서 정의를 작성을 하고 그 하위에는 실제적인 사실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팩토링의 기법들을 넣게 되는 거죠. 무브 메소드, 무브 어트리뷰트, 뭐 인라인 클래스 등이 이제 리팩토링의 기법이 되죠. 그리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등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보통은 두 가지 정도씩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이건 앞에 정의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저희가 두 가지씩 작성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 일단은 답안지에서는 PPT에서는 일단 하나씩 적어줬고요. 그 실제 답안지에서는 한 두 개 정도 적었습니다. 싱글턴 패턴, 뭐 구조 어댑터 패턴, 옵저버 패턴. 이렇게 해서 디자인 패턴의 정리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옵저버 패턴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사달라게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저버 패턴의 구조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옵저버 패턴은 고프의 디자인 행위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객체 상태가 변경되면 객체 의존성을 가진 다른 객체가 변화의 객체를 이제 옵저버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거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패턴이 되게 되는 거죠. 객체와 1대 n의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패턴과 필 리팩토링 기법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번 129회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들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제 최근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자주 나왔던 이제 고전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균형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 129회 정보관리 2교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